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1월에 고용 지표가 신규 일자리 급등으로 엄청난 호성적을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고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26%나 폭락하면서 단 하루 만에 2,100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습니다. 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주로 매춘 사업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섹스 업계가 생존하는데 또 발전하는데 이 사실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발표된 지난달 1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네.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에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뭐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지난달 1월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다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고민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여지조차 이제 다 날려버렸어요. 뭐 물론 아무리 안 좋게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아예 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또 금리 인상의 정도라든가 이런 게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었는데 미국의 지난 1월 일자리 수가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을 뭐 단순히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몇 배를 뛰어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이제는 완전히 대세가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실업률이 4%로 약간 올랐지만 거의 뭐 제자리 걸음 수준이어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그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숫자가 46만 7천여 명으로 증가해서 다우존스 예상치 15만 명을 3배 이상 넘어서면서 폭등세를 보였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빨리 또 더 강력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단순히 지난달 1월 한 달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전 2달 동안에도 고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지금 대단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이번 고용 지표 발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1월 전달인 그 1월 달에 그 고용 지표 결과가 나왔으면서 동시에 그 12월과 11월에 그 고용 지표도 수정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달 전이었던 12월에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수정됐습니다. 당초에 19만 9천 명이 늘어났다. 신규 일자리가 12월에 그렇게 발표됐는데 이번에 수정 발표되면서 51만 명이 사실은 늘어난 거였다. 이렇게 재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신규 일자리가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 2.5배 이상 더 많았던 거고요. 그 전달 11월 취업자 수도 원래 24만 9천 명이 늘었다고 발표됐는데 사실은 64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12월과 마찬가지로 11월 신규 일자리도 2.5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11월, 12월, 1월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신규 일자리가 많이 지금 창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월 한 달만 그랬다 그러면 잠깐 뭐 반짝 그렇게 이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정 발표된 걸 보면 11월, 12월, 1월 지금 분명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고용 시장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임금까지도 크게 늘어났어요. 지난 1월 평균 시급이 전월 대비해서 0.7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2020년 12월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가장 임금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달 그 1월 시급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5.6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만큼 임금도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고용 시장의 강세가 엄청난 수준에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해서 이제는 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정말
100%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고요. 보겠네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 채권 회사죠. FWD 본드의 크리스 럽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그 고용 지표, 이 화랑새로 보이는 고용 지표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고용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고 강도도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단순히 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화랑새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 상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더 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더 빨라지게 됐다. 더 바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한시도 이제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바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 회사죠. 그랜든 스톤튼의 다이안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이고 그걸 뛰어넘는 강한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는 10일 이제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다이언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것은 7.2%입니다. 물가가 7.2%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연준이 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2%인데요. 지금 7.2%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연준이 아주 대단하게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언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지표 강세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급등 때문에 연준의 선택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준이 어떻게 선택할 여지가 없다.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아주 강한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이언 스원크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을 보면 다음 달에 당장 이제 3월에 0.25%포인트가 오르고 그리고 뭐 최소한 5차례, 6차례, 뭐 많으면 7차례까지 오를 수가 있는데 특히 6월에는 한 번에 0.5%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 올릴 때는 항상 그 0.25%씩 올리는 것이었는데 6월에는 한 번에 0.5% 포인트까지 올릴 수가 있다. 그만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연준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강력한 금리 인상의 시대를 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 플랫폼스 소식인데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요? 그렇죠. 뭐 오늘도 지금 보니까 계속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예. 뭐 메타 플랫폼스 연일 주가가 지금 폭락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사상 최악의 하루 보냈습니다. 그 전날 2일 수요일 날 장마감 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에서는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보면 그럭저럭 했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순이익이라든가 사용자 수, 그 매출을 제외한 모든 면의 실적이 실망스러운 기대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것이 주가에 반영돼서 3일 거래에서 목요일 거래에서 정말 끝모르고 추락을 거듭해서 무려 26% 하루에 26%가 폭락하는 이런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메타 플랫폼스가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내고요. 또 네. 주가가 폭락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타 플랫폼스가 왜 그럼 이렇게까지 부진하고 이 안 좋은 상황일까? 그 페이스북 아닙니까? 메타 플랫폼스가. 네. 근데 페이스북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자체 컨텐츠가 없어요. 페이스북이라는 건. 그렇죠. 그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애플? 그러면 뭐 아이폰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고 스마트폰 혁신을 이끌었던 이 애플입니다. 지금도 뭐 아이폰이 또 새로 이제 출시된다고 그러고요. 아마존 단순한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라든가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클라우드 등으로 역시 탄탄하고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그 자동차 외에도 뭐 각종 인공지능, AI, 정보 서비스, 우주 산업 등과 연계돼서 아주 중요한 그 몫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컨텐츠까지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자신들의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했는데, 이 메타,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 그룹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많은 그 이용자들에 따른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창업주가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신세대 산업이라는 메타버스에 올인한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별다른 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도 이거 위기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미래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이게 문제이죠. 그게 사실 결정적인 문제죠. 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주가가 폭락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테슬라, 아마존도 최근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테슬라나 아마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콘텐츠가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생산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이번에 메타가 하루 최대 폭락 기록 세울 때까지 역대 최대 폭락, 하루 최대 폭락 불명의 기록을 바로 애플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거대한 빅테크들도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거고요. 다 극복을 하는데, 이 메타는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애플 등에 비하면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물론 성적도 뭐 많이 내고 있지만 지금 성적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면서 저건 100% 성공한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계속 투자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 CEO가 도대체 메타로 어떻게 성공한다는 것인지를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3일 하루 동안에 주가가 26% 급락하면서 하루 2,1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 2,10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더 실감 나실 것 같은데 251조 원이 넘습니다. 251조 8,950억 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좀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마크 저커버그 CEO가 울었다고 그래요. 네. 이 3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화상으로 한창 페이스북, 이 메타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그날 화상으로 직원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가졌는데 마크 저커버그 CEO가 눈물을 흘린 흔적이 역력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어요. 눈이 잔뜩 충혈됐고 평소에 쓰지 않던 안경까지 쓰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서 울면은 왜 사람 눈이 퉁퉁 붓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영상에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하루에 2,100억 달러, 251조 원 이상이 사라진 그날 아마도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잠을 못 이루고 펑펑 운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메타의 그 주가가 그렇게 사라졌고요. 마크 저커버그 개인 재산도 하루에 310억 달러가 그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7조 원, 개인 재산 37조 원이 하루에 그냥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메타 플랫폼스 이름까지 바꿨지만 이게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요즘 뜻밖의 분야에서 각광을 네.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게 바로 성매매 산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CN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이 온라인 성매매, 섹스 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섹스 산업에 대안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명의 성매매 성인 산업 관련 종사자들과 이 CNBC가 인터뷰했는데 요즘 서비스 대가를 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그렇게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미국이 온라인 성매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성매매하고 결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기존의 결제 수단,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가 섹스 산업을 연명해 갈 수 있는
동아줄이 되고 있다, 생명줄이 되고 있다 이렇게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성매매에서 압도적으로 암호화폐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불법이지만 네. 어떤 주는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좀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아니어도 괜찮은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연방법으로 이게 불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를 상관없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런 그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엘리 이브 녹스라는 온라인 성인용 컨텐츠 제작자가 이 CNBC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페이팔이 자기 계좌를 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좀 수상해 보인다. 아. 이게 그 연방법상으로 성매매는 불법인데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페이팔이 잘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이 폐쇄가 돼버리니까 손님들의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끝에 암호화폐에 눈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성인산업 서비스료를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QR코드만 찍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QR코드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해졌다 이런 얘기고 자기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유일한 단점이 이제 급등락. 그렇죠. 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오르고 또 갑자기 떨어지고 이러니까 급등락인데 처음에는 좀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냥 즐긴다 하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성인 산업이 암호화폐 결제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전혀 뜻밖의 백만장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저 CNBC 보도를 보면 보스턴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한 여성이 최근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성매매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간호사로 일할 때 연봉이 84,000달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성매매를 하면서 연간 130만 달러를 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로 벌 때보다 15배 이상 수익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간호사직을 때려치고 성매매로 나섰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CNBC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불법적인 국가에서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산업을 이렇게 이 암호화폐가 파고드는 예를 보여줬지만 앞으로 어찌됐건 이 암호화폐가 미래에서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은행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결제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나 은행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도 그냥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세상이 지금 급격히 그런 거 좀 같네요.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